지금 투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음. 어제 오후 2시부터 사실 시작된 곳도 있고요. 네. 대체로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딕스노비치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곳에서 네. 6명의 주민이 이제 자정에 와. 하는 그 관례가 있어서 네. 거기만 이제 특별히 자정에 탁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5일 0시에 했던 거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냥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시작을 해서 이제 저녁 때 끝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알래스카를 끝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만 4개의 시간대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동부 시각 기준으로 나오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동부가 또 14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썸머타임이 끝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뭐 그래서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뭐 맞아요. 쉽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투표는 끝나도 네. 결과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쉽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조바심을 안 내셔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대선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신은기 변사님은 뭐 투표권이 없으니까 미국 그렇죠. 대선에 투표는 못 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평론권은 있죠. 국제 정치를 저도 뭐 어쨌든 예. 미국 대선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치 구조에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도 굉장히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과 그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은 사실 좀 특수한 선거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38명의 그 선거인단을 뽑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간선제로 이제 거기서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표를 직접 선거로 얻어도 또 지는 경우가 덜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네.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접 선거기 때문에 이제 주별로 누가 이기냐, 누가 그 선거인단 가져오느냐 그렇죠. 이런 제도나 좀 그래서 헷갈리기도 핵심 하는데 주들을 이제 잘 볼 필요가 있는 병합주 거죠. 이런 데를 병합주들. 봐야 된다. 근데 이번엔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이 사전 투표율도 높고 네.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전 투표에 8,600만 명이 응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소에 가서 하신 분들이 4,700만 명 정도 되고 예. 우편 우편. 투표로 하신 분들이 3,900만 명 정도 되는 건데요. 네. 사실은 미국은 유권자들이 우리나라는 내가 유권자면 집에 공고물 딱 보내주고 어느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안내를 그럼요.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저 투표할 겁니다라고 등록을 해야 돼요. 유권자 등록. 아 그래요? 네, 유권자 아무나 등록을 못하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한 2억 4,4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네. 제가 투표를 실제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유권자 등록을 한 분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 이걸 이제 좀 가르다 보면은 지난 2020년 대선 때 1억 6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사전 투표 열기가 높아서 이게 또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런 분석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조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뭐 우리가 여기서도 보고 있지만 뉴스를 네.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현지 언론들 뭐 CNN을 비롯한 미국의 유수의 언론들이 뭐 지지하는 후보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막판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거의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대 5예요? 네, 그리고 사실 수백 개의 여론조사를 계속 돌렸는데 네. 사실 7월 달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바뀌거든요.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는 살짝 컨벤션 효과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네. 해리스가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뭐 3, 4% 앞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경합주에서도 심지어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네. 트럼프가 다시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국 여론조사에서조차도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거의 결과적으로 50대 5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언론이 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기사를 내는 언론들이 미국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언론들입니다. 그런데 예. 지난달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대표적인 언론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가 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왜 거거든요.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그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해리스 지지를 하는 사설 초안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거든요. 베이조스가 스탑. 야. 예, 그렇게 개입을 해서 우리는 저널리즘 원래의 본래의 초심으로 오. 돌아가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디지털 구독자가 20만 명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했었는데요. 예. 뭐 LA 타임즈라든지 USA 투데이 같은 언론들도 원래는 네. 민주당 성향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지지 선언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좀 눈여겨볼 그런 부분이네요.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네. 주류 언론이라고 해서 사실 미국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게 그 언론들의 평소 논조를 사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언론이 워낙 그쪽을 주로 인용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얘기가 미국 전체 여론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자뷰가 되는 게 힐러리 클린턴하고 2016 트럼프가 년이요. 네. 붙었을 때도 그때도 언론만 쭉 보신 분들은 국내 언론 보신 분들 특히 아니 당연히 힐러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돼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가 사실 그때 열심히 여기저기 네, 네. 방송 나가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얘기할 때였는데 힐러리가 된다고 얘기했군요. 네, 저 완전히 그때 거짓말장이 되고 나서 저도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이 약간 달라졌어요. 미국 언론들이 스스로도 충격을 받은 거죠. 유권자들도 사실은 그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네. 좀 신뢰하는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그 언론 보도 얼마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한 40% 정도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이 커졌군요. 네, 그게 뭐 SNS에 나오는 얘기 믿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이 사실은 2016년 아하. 대선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는 미국 대선 첫 출구조사 결과 나왔는데 켄터키주는 트럼프 후보가 이겼고 버몬트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뭐 이긴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켄터키가 8석, 버몬트가 3석이니까 트럼프가 8석 가져가고 버몬트가 3석을 해리스가 확보했다. 근데 미국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50개 주잖아요. 네. 50개 주면은 그냥 대체적으로 한 20개 주씩은 딱 지지하는 정당이 거의 픽스돼 있어요.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경합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바뀐다는 거예요. 지지하는 정당이. 그래서 경합주가 되는 거고 지난 대선에 비추어 봤을 때 그냥 여기는 항상 거의 민주당 지지, 여기는 항상 공화당 지지로 나눠 봤을 때 선거인단 구조가 네.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 확보라고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가 219명 확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주 7개에 93명의 선거인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예. 93명을 어떻게 나눠 갔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이 된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요. 이제 미국 대선 이 룰 자체도 참 그래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복잡하죠. 예. 복잡해요. 복잡한데 자, 뭐 이 전문가 계시니까 그래도 변호사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입니까? 트럼프입니까? 훅 들어가 보죠. 아니 근데 예. 너무 박빙이어가지고 네. 이건 정말 뭐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냥 경향적으로 봤을 때는 네. 트럼프에 대해서는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 미국 시민들이. 그래서 트럼프 시대를 한번 더 겪는 거에 대해서 우려와 또 그 시대를 또 그리워하는 이게 지금 되게 공존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고 예. 사실 이번 대선은 미국 민주당이 해보나 마나했던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원래 바이든이 굉장히 토론도 못하고 맞아요. 그 트럼프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사실은 트럼프가 그때 그 뭐죠? 그 총기 그 총격. 피격 사건 예. 있었을 때만 해도 막 사진 나오고 야 미국 대선 뭐 보나마나 끝났다 막 하다가 갑자기 바이든이 또 전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제 해리스가 또 급부상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예측 불가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됐을 때는 훨씬 더 예측 불가능성에 빠지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는 해리스가 되면 조금 더 우리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나. 저는 조금 더 해리스 쪽으로 제 마음은 조금 기우는데 전망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될지는 정말 예측 불허인 상황입니다. 신인규의 마음은 해리스로
해리스 쪽으로 이제 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 양극화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로서 이게 외교적으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게 저는 상당히 그 불가 예측성 이 굉장히 외교에서는 참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트럼프 경우는 한번 우리가 경험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감안해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해리스냐 뭐 트럼프냐 그게 뭐 결과가 제일 우리가 궁금해하고 중요한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트럼프 겪어봤다고 했으니까 트럼프가 어디에 튈지 모르고 또 방위비 분담금도 다시 협상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갈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신인규 변호사처럼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민주당 해리스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평론가의 냉철한 시각으로 볼 때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저는 사실 국제 관계상에서 네.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훨씬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일 거야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죠.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국제 관계에서도 미국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에 따라서 각 국가들의 입장이 다 갈리잖아요. 자, 바이든이나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운신의 폭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이에요. 완벽하게 본인이 결정합니다. 아 거의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결정 빵 터트리고 밑에서 그걸 수습하고 따라가는 시스템이에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정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 정부가 이어지는 게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해볼 그 조금 뭐 틈이 안 보이는데 트럼프가 오게 되면 오히려 그래도 딜을 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하나가 생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성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조금 바랄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그래서 각 국가들이 지금 트럼프 복귀에 대비를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그 나토 같은 경우도 가장 트럼프 제1기 때 나토하고 많이 부딪혔던 이유가 뭐냐면은 니들 나라의 방위비를 2% 수준까지 GDP 2% 수준까지 약속해놓고 그거 안 지켜? 야, 왜 미국이 니들을 지켜줘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나토가 그동안 민주당 정부 들어왔을 때는 사실 그거 살짝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보이니까 우리 나토 사무국장부터 약간 트럼프와 얘기가 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토는 계속해서 우리는 트럼프가 돌아와도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그런 얘기를 식으로. 계속 흘리고 물밑에서는 그 보수적인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정보나 자료를 네.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 쪽 인사들과 줄을 닦기 위해서 엄청나게 몇 개월 전부터 전 세계가 사실은 다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진짜 해리스가 들어오면은 달라질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오게 되면 예측 불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각 국가가 좀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 미국 시민들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하죠. 뭐 진짜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우리는 다 플랜 A, B를 다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우려는 뭐냐면은 네. 트럼프가 되면은 럭비공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네. 균열이 있을 수는 있어요. 들어갈 틈바구니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대한민국 국익 입장에서 봤을 때 아하.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뭐 방위비 같은 것만 하나 예를 들더라도 뭐 민주당 정부가 되면 어차피 또 미국 국익을 또 우선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외교 관계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건데 네. 이 트럼프가 워낙 또 협상의 달인이고 우리 정부를 또 아주 벼랑 끝까지 다 몰아붙여가지고 이게 더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간을 열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염려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워낙 트럼프가 그 협상의 달인이다 보니까 또 그게 걱정도 많이 있는 것 다 같아요. 뜯어간다 우리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다 뜯긴다. 그게 워낙, 핵심인데요. 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외교력이 워낙 약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모르겠어요. 물밑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물 밖에서도 안 하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물 밑에서도 안 하고 이게 수면 아래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여기 비선 좋아하는 정부 아닌가요? 뭔가 비선이 더 있지 않을까? 비선은 좋아하는데 외교 쪽은 네. 비선이 없더라고요. 예. 그냥 김태효 원툴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위험합니다. 위험해. 예. 그래서- 실세가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트럼프가 체제에서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한민국 외교력이 정말 괜찮다, 아주 뛰어나다 이러면 저도 트럼프 체제에서 뭐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좋다고도 보는데 이 대한민국 외교력이 지금 상당히 아하. 약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거죠. 국민의 예. 사람으로서. 그럼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한미 동맹 강화한다고 바이든 때 그렇게 캠프 데이비드 가서 예. 손잡고 난리 노래 났지 부르고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아메리칸 파이. 그렇죠. 미국 가서 부르고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좋으니까 좋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죠?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네.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저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예. 항상 민주당이 우리한테 유리해요, 공화당이 유리해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앞에서는 머리 쓰다듬으면서 뒤에서 칼 들이미는 쪽이 민주당이고 아하. 그냥 공화당은 대놓고 야 돈 내놔. 오. 자, 어느 표어네 표어에. 예, 어느 쪽이든 다 한국 입장에서는 늘 뜯기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외교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늘 저는 다이렉트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 정부의 외교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맞죠? 예. 네. 근데 사실은 한반도라는 곳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늘 언제나 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 추진을 했던 건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북한은 누구를 기다릴 것 같으세요? 트럼프요. 예, 트럼프를 기다리죠.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그냥 직접적으로 아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배제되고 소외당합니다. 아하. 그러면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한국이 전혀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그때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자, 중재자였죠. 예, 중재자 역할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중재자였죠. 근데 그거를 이 정부에서는 이미 북한하고 나를 세우고 있고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통일 안 한다. 맞아요. 니들대로 살아라. 우리 국가로. 우리대로 살 테니까. 네. 제발 우리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사실 이번 선거 유세 야.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었던 게 뭐냐면은 예. 해리스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 지금 전 세계는 예.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를 상대해야 되는 게 미국의 대통령이야. 해리스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이든 정부를 봐.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2개나 일어난 거 아니야.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났어. 혹하는데 이게 이 그쵸? 논리가? 근데 그 논리가 실제로 백인 남성들한테는 통하지. 먹히는 거예요. 아하. 그래, 세계 강대국인 미국인데 해리스는 좀 약하지 않아? 심지어 아. 바이든도 약했는데 예. 이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통미봉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도 네. 그걸 원하고 미국도 트럼프가 됐을 때는 저도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 정부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고 큰일 가뜩이나 났네. 외교력도 네. 없는데 더 할 게 없어지는 이런 저희가 국익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네.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저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그렇죠. 어느 정도 작동이 누가 되기 되든.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볼 여지가 있는 그렇죠. 쪽으로 아마 좀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참 어려운 그래요. 문제입니다. 어려운 네,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네. 어떤 결론을 날지 네. 그 뭐 저희가 뭐 예측해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평론가님은 네. 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지난번 힐러리 예측에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이번 예측을 좀 잘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트럼프가 어, 훨씬 그래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왜냐하면- 뭐 10번 중에 9번 맞힌 어떤 뭐 교수인가 누가 네, 그분은 해리스 된다고 네. 쪽집기를 했던데. 네, 해리스로 갑자기 돌아서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네, 저는 트럼프. 트럼프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 반응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신호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일단 그 테슬라 주주 테슬라. 네, 저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고. 객관적인 평론이.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평론 문희재 평론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해리스가 될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 언론들의 보도를 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 언론에서조차도 박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는 이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완벽하게 이긴다고 50대 얘기를 50. 했는데 이번에는 50대 50이라고. 그러니까 그 언론들조차도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발을 쓱 뺐잖아요. 그걸 왜 뺐겠어요? 그리고 예. 공화당의 경선 주자였던 니키 헤일리라는 전 유엔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젊은 인도계 여성 분이신데 네. 트럼프 때 유엔 대사 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유엔 대사 끝나고 나서 트럼프 내려오고 나니까 막 등에 칼 꽂으면서 욕했던 사람인데 네.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게 나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감정 해봐야 돼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이구.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도 네. 니키 헤일리가 완벽하게 저 트럼프 지지합니다라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3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해요. 트럼프가 100% 완벽하진 않지만 우린 트럼프를 선택해야 돼. 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해요. 계속. 내가 당선되잖아. 내가 취임하면 딱 하루만 독재자가 될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본인을 겨냥했던 특검 나 2초 만에 해고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트럼프는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조차도 아마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내각을 꾸려야 되는데 본인 사람이 없잖아요. 본인은 그렇죠. 정치 아웃사이더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세력이 추천받아서 없었죠. 예. 사람들을 이렇게 꽂아놨더니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그만두고 나가서 다 트럼프 욕하고 트럼프 뒤에 칼 꽂고 네. 배신하는 행위를 뒤통수 보였어요. 맞았어요. 뒤통수를 아하. 맞았어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때 볼튼이 사실 마지막에 이 회담을 틀었는데 트럼프는 두고 이거에 대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인사들이 다 회고록 내면서 트럼프 욕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아이고, 그러면서 가만히 안 동시에 뒷담화를. 예, 아유. 이번에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공화당 인사들도 꽤 되고요. 그 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해리스 쪽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이 사람들은 진짜 트럼프가 되면 이 사람들은 죽어요. 무서운 말씀을 아니 제가 표현을 격하게 하는데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이제 정말 정치 생명 다 끊어놓을 예. 겁니다. 그게 가능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어서 어떻게는 아하. 똘똘 뭉쳐가지고 무조건 해리스 당선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완벽하게 트럼프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쫙 꾸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인선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선두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의 장남이요. 자, 1기 때는 트럼프의 큰딸이 이방카가 네. 그의 남편인 제러드 쿠시너 유대인 출신이죠. 맞아요. 그들이 사실 앞장서서 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방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부터 앞에 딱 나서기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 장남이에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1기 때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나는 독재자들이 너무 부럽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결정을 본인이 하면 끝나는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본인이 결정을 해도 쉽게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럽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뭐 트럼프가 그런 얘기하면 트럼프니까 뭐 막말의 대가 욕설의 대가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트럼프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욕했는데 네. 트럼프의 실제 마음 속에는 내가 이걸로 약간 일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딸이었는데 딸은 어차피 유대인 남편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장남을 앞에 내세우고 지금 이번에 같이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를 네. 뛰는 벤스도 장남이 아버지 이 사람으로 합시다. 그리고 그 내각 인선에도 거의 장남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고 중요 회의에는 다 장남이 들어가고 야, 있다는 이거 거예요. 거의 뭐 세습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다 어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 또 어떻게 분위기라든지 보면 정적이었던 반대자였던 네. 사람도 지지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예.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누구를 기다릴까요? 네타냐후 총리 트럼프 네. 대통령 트럼프를 같은데요? 기다리죠. 예. 왜냐하면 둘이 굉장히 아삼육이 잘 맞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네타냐후와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삐걱거렸어요. 맞아요. 바이든이 진짜 경로했다라는 뭐 뉴스가 나올 욕도 하고, 정도로 예. 그렇죠. 네, 이 거짓말장이야, 미치광이야 이러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오죽하면 언론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네타냐후와 네. 바이든은 극상이었단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이 네타냐후가 갑자기 5일 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시작되는 날 뭘 했냐면 국방장관을 잘랐어요. 경질했어요.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장수를 자르는 게 어떤 의미죠? 그게 뭐예요? 어떻게 봐야 자, 돼요?
바이든 행정부는 네타냐후가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네타냐후의 라이벌들을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어요. 네타냐후를 끌어내리고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그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베니 간츠라고 하는 상대당, 상대당 그 청백당이라고 하는데 그 정당의 대표를 미국으로 불러들이기도 하고요. 그때도 네타냐후가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네. 총리가 허락 안 했는데 네가 뭐하러 지금 전쟁 중에 미국을 가 이러고 난리쳤는데 미국이 그래도 대화가 되는 쪽이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었어요. 이쪽은 네타냐후하고 계속 부딪히는 같은 당이긴 합니다만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온건 쪽이니까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갈란트 국방장관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계속 대립각을 이뤄왔는데 네. 자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자르면 해봐 그렇죠. 막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서포트 안 해줄 텐데. 5일날 바로 잘랐어요. 아, 물론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라는 걸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감지를 하지 않았을까. 트럼프가 될 거다라는 베팅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분위기도 미국 내에 흘러가는 그런 여론 분위기, 특히 뭐 사실 이민자 문제 때문에 네. 미국 특히 이제 백인들은 엄청 화가 나 있고 그렇죠. 원래 가서 자리 잡은 이민자들도 화가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이게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경쟁 이민들이 맞아요. 해리스가 맞아요. 이민을 그 안 막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풀어주니까. 그 이민 문제, 국경 문제를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한테 일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리스가 그 책임자였는데 그 국경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리스가 사실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이 아니고 후보를 승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승계 과정에서 물론 전직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보증을 해주고 주류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이 승계가 매끄럽도록 엄청나게 서포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해리스 컨벤션이 막 일어나가지고 해리스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메이킹은 됐어요. 그래서 후보 승계 과정은 매끄러웠습니다. 비교적. 네. 근데 해리스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통령이지만 가장 무명인 사람이거든요. 미국인조차도 해리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인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알게 될 때가 경선을 통해서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근데 아, 그러면 불리하네요. 왜 해리스를 했냐? 그 캠프 내 선거 자금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해리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다시 경선을 하기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도 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해리스를 그렇게 올려놓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해리스 본인 역량으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어야 되는데 해리스가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점점 트럼프의 추격을 허락을 한 거란 말이죠. 아 그래요. 이거 뭐 들을 얘기가 지금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해리스가 흑인 아버지에다가 근데 뭐 또 인도계 어머니가 있어서 흑인표도 가져오고 인도표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또 검찰 출신. 검찰 출신 싫어하시는데 우리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이 내부 분위기는 그러니까 언론만 통해서 보는 거 말고 언론도 50대 50을 할 정도니까 해리스 쪽을 지지하는 쪽도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트럼프.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과연 그 보수적인 백인 여성들이 얼마만큼 이제 해리스를 찍느냐. 소위 이제 히든 해리스. 예전에 2016년에 샤이 트럼프에 이어서 히든 해리스가 얼마 정도 될 거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그 경합주 중에 하나인 미시건에서 아랍계는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물론 소수 단체가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타냐후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한테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사람들이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유권자들은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바이든이 들어서서 경제가 좋아진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 삶이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사람들이 내 삶이 팍팍해지면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이 정부가 잘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해리스가 여러분 마음 안다. 내가 그럼 대통령이 되면 이거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그걸 알면서 지금까지 안 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과 해리스를 이렇게 분리해내지 못한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본인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럼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내가 취임하잖아? 전쟁 금방 끝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상관없는 나라의 전쟁을 지원해야 됩니까? 네. 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의 세금은 여러분한테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혹한다는 뭔 말을 거죠. 못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야당 후보인데. 그러니까요. 본인은 정권을 안 잡고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부분이 네. 트럼프가 신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다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면이 하나가 있고 네. 저는 그리고 지금 요 대선 국면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 뭐 정말 기자회견장에서도 막 CNN 기자들 뭐 설점하고 뭐 나가라 그러고 뭐 엄청 지금도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그런 독재적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도 충분히 고려할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가 됐을 때 뭐 좋아지는 면도 일면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더 위기와 수렁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뭐 해리스가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는 되고 뭔가 미국의 정치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또 그런 역작용도 많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팽팽한 상황 속에서 네.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 바이든하고 그 디커플링을 하지 못한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위기 그래도, 측면에서는 저는 또 해리스가 여러 가지 비교 우위를 가진 면도 분명히 있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뭐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 확정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왜냐면은 일단 그 사전 투표 중에서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언제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를 인정할 것이냐가 다르고요. 뭐 소인만 찍히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도착해도 인정하는 주도 있고요. 또는 그 소인이 찍히지 않더라도 우편 투표가 뒤늦게 도착하면은 인정을 해주는 주가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13일 정도 소요될 거다라고 13일?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7개 경합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다 뒤집고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의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또 다 하나 까봐야 문제, 된다면? 다 까봐야 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지난 2020년 대선도 4일 지나서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번에는 트럼프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 전역에 걸쳐서 공화당 단체가 90여 건이 넘는 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주에 따라서 또 재검표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재검표를 다 요구할 거다. 또는 모든 소송을 다 할 거다. 벌써부터 어지럽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미국인들조차도 이게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아작나는 거 아니야? 이 다음은 진짜 혼란스러울 텐데 이거 어떡하지? 오히려 이 다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참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트럼프냐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 얘기 저희가 뭐 다음 기회에 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